우크라이나가 터키에서 5차 평화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단 구성원인 다비드 하라하미앗 집권당 대표는 SNS를 통해 오는 28에서 30일 터키에서 대면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측 대표단은 세 차례 대면 회담을 열었고 지난 14일부터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4차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협상을 통해 민간인 대피를 통한 인도주의적 통로 설치 등에 합의했으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 철회 등에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가 무력으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문제와 우크라이나 동부 칠러 반군이 세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 인정 등 영토 문제에서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언론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와 비핵보유국 지위, 안보보장,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 허용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놓고 타협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양측은 그동안 영토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타협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다만 러시아의 비무장화 요구에 대해서는 비무장화를 고집할 경우 협상을 하지 않겠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가 수도 키이우 장악이 어려워지면서 주요 작전 방향을 동쪽과 남쪽으로 바꾸고 있다며 러시아는 점령 지역과 비점령 지역을 구분하는 선을 긋고 우크라이나를 둘로 나누는 한국 시나리오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경우엔 동남쪽이 분단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언급한 것에 대해 올레나 쉐겔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는 한 영토에서 분단된 나라로 한국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우크라이나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쉐겔 교수는 당시 한국은 미국, 소련 등 강대국이 남북으로 분할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영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를 차지하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안 될 경우 동남쪽 영토 위주로 분할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지도자는 조만간 러시아 연방 가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수장 레오니트 파세치니크는 주민들은 궁극적인 헌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며 러시아 연방 가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은 2014년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 분리 독립한 미승인 주권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테러 조직으로 분류하며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크림자치공화국 세바스토폴과 함께 러시아에 점령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2022년 2월 21일에는 러시아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주권국가로 승인했습니다. 쉐겔 교수는 점령지에 러시아인이 대거 들어오고 있다. 헤르손 지역에 사는 지인이 최근 억양이 다른 낯선 사람이 많아졌다고 했다며 칠러 시위를 주도하고 주민투표를 조작하기 위해 왔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레그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일시적으로 점령된 영토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는 법적으로 무효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우크라이나 국경의 강제적 변경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윌 스미스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보인 과격한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스미스는 영화 킹 리처드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알리 행복을 찾아서 이후 3번의 도전 끝에 나무주연상을 품에 안은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너스와 세레나 윌리엄스 자매를 테니스 여제로 길러낸 아버지 리처드 윌리엄스를 연기한 스미스는 리처드 윌리엄스는 가족을 수호했다며 벅차오르는 심정이다. 제가 이런 역할을 이 시기에 하게 된 것이 소명이라고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을 받아서 우는 게 아니다. 모든 분이 빛을 받고 있는 이 순간이 벅차기 때문이라며 동료 배우들과 현장 스태프, 부모와 아내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스미스의 수상보다 더 화제가 된 건 그의 폭행이었습니다. 이날 스미스는 아내 제이다 핀켓 스미스와 함께 시상식에 참석했고 부부는 농담의 소재가 됐습니다. 공동 사회자인 배우 레지나 홀은 잘생긴 남자 배우들을 모아 코로나 테스트를 받게 해야 한다며 남배우들을 무대로 불러 모았습니다. 배우 페넬로페 크루즈와 각각 남녀 주연상 후보에 오른 하비에르 바르뎀을 부르려다가는 잠깐 너 결혼했지라며 멈췄습니다. 홀은 스미스를 향해서는 넌 결혼했지만 명단에 있어.
제이다도 승인한 것 같으니까 이리 올라와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의 아내가 21세 연하 가수와 관계를 가졌던 과거를 농담의 소재로 만든 것입니다. 제이다는 지난해 한 토크쇼에서 스미스와 잠시 별거 중이던 2015년 21살 연하 가수 어거스트 알시나와 관계를 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알시나도 스미스가 허락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당시 스미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일부 일처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신과 아내는 서로에게 신뢰와 자유를 부여한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결혼 생활에 결코 불륜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홀의 농담을 들은 스미스 부부는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미스는 제이다의 헤어스타일을 언급하며 농담을 한 코미디언을 향해서는 참지 않았습니다. 장편 다큐멘터리 부분을 시상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크리스 록은 제이다를 언급하며 지 아이 제인 속편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스미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록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뺨을 때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배우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록은 농담이었을 뿐이라고 했지만 스미스는 당신의 입에서 내 아내의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하라며 욕설을 섞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영화 지 아이 제인은 배우 데미 무어가 네이비실 특전단 훈련을 통과하는 내용으로 삭발하고 출연했습니다. 제이다는 2018년 탈모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고 이날 삭발한 모습으로 아카데미를 찾았습니다. 록은 어색하게 TV 역사상 최고의 밤이었다고 말한 후 시상을 이어갔습니다. 스미스는 나무주연상을 받은 후 저는 우리가 하는 일을 알고 있다며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웃어야 하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카데미 측과 모든 동료들, 후보분들께 사과하고 싶다며 자신의 행동에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카데미가 내년에도 나를 초대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카데미 측의 반응은 좋지 않은 듯합니다. 아카데미는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에 오늘 밤 우리는 전 세계 동료들과 영화 애호가들로부터 이 순간을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수상자들을 축하하게 되어 기쁘다면서도 아카데미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주택, 렌트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은 20년 넘게 이동권을 비롯해서 장애인 문제 해결을 주장해온 장애인단체 모임입니다. 전장현은 지난 24일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시위로 인해 지하철 운영이 지연돼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입장과 21년을 외쳐도 보장되지 않는 권리를 위한 불가피한 방식의 투쟁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투쟁은 지난 2001년 장애인 노부부가 장애인용 리프트에서 추락해 숨진 오이도역 참사를 계기로 촉발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역 출근길 투쟁은 지난해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지하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100% 도입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장현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비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예산 책임, 장애인 탈시설 예산 24억 원을 거주시설 예산 6,224억 원 수준으로 증액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장현은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말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이행 약속이 필요하다면서 이 약속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교통약자는 2020년 말 기준 1,540만 명으로 전체 인구 5,183명의 29.7%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서울시 326개 역 중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은 21개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와 같은 교통약자들이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목표로 2006년 1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을 근거로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약속하며 스스로 목표를 제시했지만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김혜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2000년대 중반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때도 지금처럼 반대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제는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엘리베이터를 당연하게 이용한다면서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이동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시위로 인한 출퇴근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출퇴근 때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 A씨는 아무리 절박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다고 해도 전장현 시위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하는 시위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전장현 측은 출근길 불편을 드려 시민들께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20년 넘는 시간 동안 정치인들과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외쳤습니다. 중국이 IT 허브인 선전시에 이어 경제 수도인 상하이시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는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만큼 도시가 셧다운되면서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테슬라 공장 등은 가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은 상하이에 생산 시설이 없어 한숨 돌렸지만 추가 봉쇄 조치 여부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 중인 지역이 봉쇄되면 타격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28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시는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동부 지역을 봉쇄하며 동부 지역의 봉쇄가 풀리는 1일부터는 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봉쇄 조치를 실시합니다. 2,500만 시민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도 진행합니다. 중국은 앞서 지린성 창춘시와 산둥성 웨이하이시 더저우시, 광둥성 선전시 등에 대한 봉쇄 조치도 시행했었습니다. 해당 기간 대중교통은 중단되고 기업과 공장은 운영을 중단하거나 원격으로 운영해야 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상하이에 지사를 두거나 사무소를 운영 중인 국내 기업은 모두 564곳입니다. 다행히 연락사무소나 판매법인 위주로 구성돼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아 공장이 인근에 있지만 봉쇄 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 공장이 있으면 타격이 클 수 있지만 판매법인은 재택근무 등으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며 현재 업무 차질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 확대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SK하이닉스 등의 공장이 있는 지역으로 봉쇄 조치가 확대되면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도 중국 시안 봉쇄령으로 삼성전자 공장이 멈춘 바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시안에, LG전자는 난징에, SK하이닉스는 우시, 현대차는 베이징 등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장이 있는 지역이 봉쇄되면 타격이 크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추가 지역까지 봉쇄 조치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도 판매법인의 경우 재택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공장이 문을 닫으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공장이 있는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빙엔즈 방문간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